안녕하세요. 저는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에서 활동하는 박수홍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환경책은 로저먼드 영스고의 소의 비밀스러운 삶입니다. 여러분은 소의 생물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소의 일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 책은 우리가 몰랐던 진정성 가득한 소들의 눈빛, 몸짓, 마음 쓴소리까지 담아낸 소들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전 요즘 기후위기와 관련된 활동들을 하면서 일상이라는 말에 꽤나 몰두할 때가 많습니다. 기후위기로 침해받는 우리 모든 생명들의 일상, 나아가 무생명들을 기본적인 삶조차 영위할 수 없는 환경으로 내모는 불평등한 사회구조가 기후위기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는데요. 전 이 책을 읽으면서 책 속에서 나오는 소들의 일상처럼 모든 생명들이 매 순간 진정한 행복을 만끽하고 삶의 여정을 고스란히 즐기는 삶을 살아간다면 과연 어떨까라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 책의 프롤로그의 마지막 부분과 첫 번째 챕터와 두 번째 챕터를 낭독하겠습니다. 우리 농장에서는 어떤 동물이든 자유롭게 원하는 만큼 사람과 교류하거나 아니면 거리를 둘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했다. 암소나 송아지의 평범한 일상이 모든 사람의 상상을 사로잡을 만한 주제는 아닐 것이다. 그래도 이 책에 담긴 실제 이야기를 읽으며 독자들은 평범한 소가 하루를 보낸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엿보고 소의 삶이 우리 삶만큼이나 충만하고 다양하다는 걸 알게 될 것 같다. 소들은 하루 중 많은 일과를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일하면서 보내야 하긴 하지만 친구네 아이 돌봐주기, 블랙베리 따라가기, 나무나 흙무더기와 싸우기, 친구들이나 여우와 술래잡기 하기, 딸과 곧 닥칠 실내 생활에 대해 조용히 의논하기 같은 여가 활동을 할 시간은 늘 있다. 이런 행동 모두가 다 우리가 여러 해 동안 관찰한 것이고 여기에 모아놓은 이야기는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않았던 비밀스러운 소들의 세계에 대한 기록인 셈이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전했지만 각 캐릭터들의 행동은 물론 내가 해석한 것이다. 소에 관해 이야기할 때에 일부러 인칭 대명사를 썼는데 그건 내가 소들을 그렇게 느끼기 때문이다. 우리는 늘 우리 소들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젖을 짜고 이름을 부르며 말을 걸고 쓰다듬었고 저마다 보이는 독특한 개성도 즐겼다. 그렇지만 소들이 서로를 아끼고 보살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내가 13살이 되어서였다. 1968년 혈통 좋은 에어셔 젖소들로 낙농 목장을 할 때다. 그해 여름 6km쯤 떨어진 가파르고 풀이 무성한 언덕 위에 풀밭 새 구획을 빌렸다. 트럭 한 대도 빌려 젖이 마른 젖소와 송아지들을 여름 동안 풀을 뜯으라고 거기에 데려다 놓았다. 소들은 그곳에서 석 달 동안 싱싱한 풀을 뜯어먹고 얼음처럼 찬 샘물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집에 남아있던 젖소들도 평소처럼 만족스러워 보였다. 언덕 위 풀밭을 빌린 기간이 끝날 무렵 다시 트럭을 예약했고 날짜에 맞춰 휴가를 떠났던 소들을 다시 집으로 데려왔다. 둘로 나뉘었던 무리가 다시 합해진 뒤에 엄마와 딸인 썬빈과 문빔이 앞들이나 들에 나란히 서서 지난 석 달 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 네 식구가 다 보았다. 둘이 특별한 감정을 드러내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다시 만난 게 그저 좋은 것 같았다. 그렇다고 해서 둘이 헤어질 때 안타까워하거나 그랬던 것도 아니다. 썬빔은 젖소여서 딸 문빔을 젖먹여 키우지도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둘이 서로를 아는지조차 몰랐다. 그런데 썬빔과 문빔이 서로에게 그렇게 애정을 드러내는 걸 보고 그제야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 소들의 우정이라는 세계에 눈을 뜨게 되었다. 매그의 반짝이는 지혜. 역시 에어셔종인 위지가 둘째를 낳고는 자기 딸에게 네가 이 세상에서 최고라며 애정을 담뿍 주었고
매그도 엄마 말을 믿었다. 그러다 겨울이 다가와 사방이 진창이 되자 매그는 적자색발이 더러워질까봐 싫은 기색이 역력했다. 매그는 어찌어찌해 곡식창고로 가는 연화문계의 좁고 가파른 돌계단을 올라가는 데 성공했다. 서리가 내릴 정도로 추운 어느 날 아침, 매그가 곡식창고 돌계단 꼭대기에 나타나 하품을 하더니 계단을 내려가 나갈 만한 가치가 있는 날씨인지 밖을 둘러보았다. 전날 밤은 매그 혼자 곡식창고 나무바닥에서 진흙도 찬바람도 괴롭히는 소도 없이 아주 편안히 보낸 것이다. 우리는 소들이 계단 위로는 못 올라간다고 생각했기에 곡식창고 문을 굳이 닫아주지도 않았었다. 매그는 나중에 다른 친구들한테도 계단 오르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우리는 그 소들 몫으로 건초더미와 물을 창고에 올려두었다. 앨리스와 짐의 유머 감각. 1974년에는 상업적 우유 생산을 접고 그때부터 암소들이 자기 송아지를 키울 수 있게 했지만 그래도 우리 집에서 먹을 우유를 얻으려고 한두 마리 정도는 계속 젖을 짰다. 1990년에는 앨리스가 우리 집 젖소 가운데 한 마리였다. 우리는 날마다 앨리스를 집으로 데려오고 젖을 짜면서 이 소가 얼마나 영리하고 착하고 다정한지를 심지어 유머 감각을 지녔다는 걸 알게 됐다. 앨리스는 덩치가 우람했던 검은색이었다. 영리해 보이는 넓은 이마에 눈도 크고 검었다. 앨리스는 젖짜기 일과를 금세 익혔다. 우리 가족이 마실 만큼의 우유만 있으면 되었기에 하루에 한 번만 젖을 짰다. 날마다 초저녁에 우리 식구 가운데 한 명이 젖 짜는 소들을 데리러 나갔다. 소들이 좋아하는 L자 모양 들에 가면 거의 어김없이 찾을 수 있었다. 이들은 농장에서 전망이 제일 곳이다. 다른 들판보다 평평하고 사방이 탁 트였다. 하지만 전망이 좋아서 소들이 좋아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다. 농장 앞마당에서 출발해 오르막으로 100잎살 먹은 나무 5그루가 있는 호두나무들을 통과해 올라간다. 언덕 꼭대기에 올라가면 L자 모양 들판이 눈앞에 펼쳐진다. 데려가야 할 2마리를 찾다 보면 어째서인지 서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을 때가 많다. 하지만 우리가 왜 왔는지 잘 알기 때문에 가자고 하면 즐거이 집으로 따라왔다. 가끔은 앨리스가 장난을 시작해 내 옆에서 천천히 걷다가 갑자기 속도를 높여 달려나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사라지기도 했다. 내가 다른 젖소와 같이 계속 느릿느릿 걸어서 몇백 미터쯤 따라가면 앨리스가 숨바꼭질을 하는 게 보였다. 앨리스가 호두나무 뒤에 숨는다고 숨었지만 덩치가 커서 당연히도 너무도 잘 보였다. 내가 자기를 발견했다 싶으면 다시 달려나가 다음 나무 뒤에 숨었다. 축사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숨바꼭질을 했다. 이렇게 우리 집 젖소는 1년을 보낸 다음에 앨리스에게 3달 휴가를 주어서 들에서 친구들과 같이 지내게 했다. 그러다가 앨리스가 새끼를 낳을 때가 가까워졌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할 때 가까이 있으려고 앨리스를 축사에 데려다 놓기로 했다. 앨리스가 우리가 자기를 집으로 데려가려고 왔다는 걸 알아차리고 기꺼이 따라왔다. 그런데 50m쯤 가다가 갑자기 빠른 걸음으로 들 반대편으로 뛰어가 버렸다. 앨리스는 친구 토리아에게 달려가 자기가 어디에 왜 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이야기를 마치고 앨리스는 곧 우리한테 돌아왔다. 그러고는 아무 일 없이 같이 집으로 갔고 다음날 아침에 앨리스는 우리 도움 없이 아부를 낳았다. 토리아는 일주일 뒤에 글로리아를 낳았고 곧 넷이 다시 무리로 돌아갔다. 이듬해 앨리스가 짐을 낳았다. 짐은 새카만 몸에 꼬리는 하얗고 머리가 아주 좋았다. 짐이 1살 때 쌍둥이 동생인 앨리스 2세와 아서가 태어났다. 짐은 실제로도 정서적으로 젖을 뗀 상태라 이미 어미 곁을 떠난 농장 다른 쪽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지냈다. 그런데 곁눈으로는 엄마를 보고 있었던 모양이다. 앨리스가 쌍둥이를 처음 햇빛 비치는 들로 데리고 나가서 잠시 저희끼리 두고 풀을 뜯으러 가자 짐이 울타리를 훌쩍 뛰어넘더니 반은 껑충거리듯 반은 행진하듯 걸어와 동생들에게 인사했다.
사실 같이 놀기에는 동생들이 아직 너무 어린 터라 짐은 금세 흥미를 잃고 몸을 돌려서 가버렸다. 그런데 난지 12시간도 안 된 아서가 형을 쫓아가겠다고 나섰다. 아직 잘 걸을 만큼 다리에 힘이 없는데도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따라가겠다는 의지가 점점 굳어지는 것 같았다. 우리는 아서가 형을 따라 비틀비틀 뒤뚱뒤뚱 다급히 쫓아가는 걸 구경했다. 그런데 짐은 울타리에 다다르자 훌쩍 뛰어넘어가 버렸다. 아서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닭조턴 개처럼 보더니 울타리를 요리조리 뜯어본 뒤에 마음을 접고 다시 천천히 쌍둥이 누이 곁으로 돌아왔다. 몇 달 뒤 음울한 어느 겨울날 짐이 지루한 나날을 재미있게 보낼 방법을 알아냈다. 페텟 2세가 짐과 같은 축사의 안에 살았는데 우리는 페텟 2세가 축사에 나가고 싶다고 하면 늘 내보내 주었다. 페텟 2세는 저장목초 더미로 직행해서 1시간 정도 여기저기에 풀을 먹었다. 짐은 왜 자기한테는 그런 특권을 안 주는지 납득을 못했다. 짐은 며칠 동안 페텟 2세가 하는 양을 가만히 보다가 모두를 놀라고 웃게 할 해결책을 찾아냈다. 내가 친구와 같이 부엌에 서 있었는데 아마 차를 마시면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을 것이다. 그때 짐이 앞마당에서 나와 들로 가는 모습이 보였다. 축사문을 열어놓았지만 바깥 날씨가 너무 추워서 다른 소들은 나갈 엄두를 못 내었다. 그런데 짐은 친구들과 먹이를 뒤로하고 굳은 결심을 한 듯 벚나무들을 향해 걸어갔다. 나는 짐이 어쩔 작정인지 깨닫고 친구한테 얼른 실황 중계를 해주었다. 짐은 100m 정도 쭉 걸어가더니 반대 방향으로 몸을 돌려 캐틀그리드 위를 조심조심 건너더니 집 앞쪽 길을 따라 페텟 2세가 있는 저장목초 더미로 갔다. 당연히 그 뒤에는 짐도 페텟 2세와 같이 지름길로 갈 수 있게 해주었다.